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수능특강 대비 국어의 맥과 함께하는 독서 계속해서 3강 독서의 방법 세 번째 시간 비판적 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는 30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서양 예술의 모방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네요. 자,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서양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예술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방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현상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 있는 그대로 갖다 표현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줬고 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자, 이와 관련하여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겠다 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재현은 예술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자, 여기까지가 딱 끊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끊으셔야 되고요. 재현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현실을 갖다가 상황을 갖다가 다시 구현한다라는 말이니까 모방을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었다. 그럼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많이 사용됐었다는 얘기네요.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자연의 직접적인 모사나 모방이라고 생각하였고 예술을 목적어 직접적인 모사나 모방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끊어주고요. 예술을 규정하는 미학적인 개념으로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자,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 누가요? 그리스인들이요. 이게 뭔데요? 모방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모방이 미메시스고 미메시스가 모방이고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 말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모방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방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 그리고 적용 대상도 달라짐, 이렇게 얘기했네요. 항상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결국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셨을 때 모방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라고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올 문단들이 모방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또 적용하는 대상 자체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모방 개념을 활용하여 예술을 규정한 대표적 철학자는 까지가 주어보니까 끊어볼게.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야? 모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술을 규정했다 라는 것이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실체는 주어는 개별적인 사물들이며 온갖 사물들은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형상과 진료의 결합, 형상과 진료의 더하기, 결합으로 온갖 사물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진정한 실체라는 거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실체라는 것은 결국 형상과 진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상은 했어요. 자, 그러면 형상이 주어네요. 개별적인 사물마다 다르며 그 형상은 우리에게 그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개별적인 사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뭐 선생님의 얼굴이나 여러분들의 각각의 얼굴들은 전부 다 이제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다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뭐 쌍둥이조차도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물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형상은 우리에게 그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애는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대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의 실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형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학생들이 많이 쓰는 뭐 볼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볼펜의 형상을 가만히 보면 길쭉하죠 대부분.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제 펜이 쓸 수 있도록 펜에 이제 그 뭡니까 이 펜에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길쭉하게 되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펜을 잡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펜의 형상은 결국 이 펜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즉 글씨를 쓸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 뭐 요 정도가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 형상을 통해서 그러한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경우 그 실체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의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마음속에서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현상 세계 자체, 나아가 감각계를 모방하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자, 그래서 감각계를 모방하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서, 자, 또 한편 있으니까 또 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하겠다. 모방을 뭐로 봤다? 본능적인 욕구로 봤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모방을 하고자 한다. 그게 본능적인 욕구로 나타난다. 인간은 모방을 통해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모방은 본능적인 욕구고 또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로 인해서 쾌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선생님 좀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선택지로 항상 이렇게 바꾸는 거 많이 나오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감을 얻기 위해 본능적인 욕구인 모방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뭐 이런 말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방이 여러 예술의 공통된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 그러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예술의 공통된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예술 분야에서 모방은 통용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누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모방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모방 대상에 대한 재인식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즉, 이 쾌감 이퀄 뭐라는 겁니까? 지적인 성질이라는 얘기 되겠죠.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문장을 보면. 그죠?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이후 오랫동안 서양 미학의 지배적 이론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관점으로 모방을 바라봤는지, 즉 모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하지만 자, 문단 바뀌면서 이렇게 역적 걸려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위의 문단과 아래 문단은 서로 다른 이야기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감각적 현상세계의 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주어보니까 끊어주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던 중세시대 예술에서는 필연적으로 한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아, 중세시대 예술에서는 밀려났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다 이겁니다. 어디가요? 중세시대 예술이요. 그러면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다라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조차도 여러분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겠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재현하려고 했던 중세시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신의 가르침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감각 경험을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신의 가르침은 감각 경험을 넘어선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이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대신 중세 예술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월적인 것을 표현하는 상징 개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잘 봐야 되는 것이 될 텐데요. 자, 중세 예술에서는이 주어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각적인 것을 통해 라고 돼 있고요. 초월적인 것을, 예를 어떻게 했대요? 표현하는 상징 개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답니다. 그러면 자,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중세 예술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중시 여기지 않았다. 그럼 오예요, X예요? X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 모방을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의 예술에서는 감각 경험을 통해 모방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감각 경험을 통해서 모방을 합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모방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과는 다르게 중세의 예술에서는 상징화시켜서 모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나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모방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쯤 읽어보면 이제 좀 머릿속에 어떻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 그 다음 중세 예술에서의 모방론, 그 다음 르네상스 시대의 모방론.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방에 대한 개념과 또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가 제시가 되고 있구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통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모방이라고 하는 개념, 모방이라고 하는 대상의 개념, 그리고 그 모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지, 예술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계속 봅니다. 당시에는 모방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예술, 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고치고 선별을 행한 뒤에 모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함을 고치고 선별을 행한 뒤에 모방해야 된다는 입장. 어디가? 르네상스가. 르네상스의 모방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럼 항상 끊어주고요. 아니라의 중심으로 앞에 것에는 뭐예요? X죠.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 X 쳐주시고요.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모방은 까지라는 주어가 결국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선별 또 결함을 고치면서 모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모방론은 예술의 그 모방의 대상이 자연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보다 더 완벽하대요. 뭐가요? 모방이요. 모방론은 예술이 자연보다 더 완벽하대요. 르네상스 예술이 모방하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연이 아니라 끊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르네상스 예술이 모방하는 대상이 주어보니까 끊어주고요. 구체적 개별적인 자연이 아니라 했으니까 구체적 개별적 X 쳐주시고요. 이념적, 보편적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모방은 대상이 직접적인 모사가 아니라 또 끊어주고요. 직접적인 모사 X, 선택에 의한 자연의 이상화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예술에 모방하는 대상은 구체, 개별, 직접 이런 용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택지에서 르네상스 예술의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념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설로 구체, 개별, 직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대 예술가들은 이상적 자연을 구현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예술을 모방해야 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8세기 중엽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단어 보이잖아요. 그럼 뭘 의심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늘 의심해야 됩니다.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그럼 고전주의 예술 또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시 한번 흐름을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죠. 중세 유럽 얘기했죠. 그 다음 르네상스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고전주의 예술까지 좀 내려온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미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모든 예술의 근저에 모방의 원리가 놓여있다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바테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모방을 인체를 포함한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별한 것, 즉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으로 이해했다. 즉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운 것들만을 끄집어내서 모방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모방 개념은 쇠퇴하거나 혹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근대에 들어. 자, 그럼 시간의 흐름이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그 다음 르네상스, 고전주의 예술, 근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우선 18세기 후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한 낭만주의 예술, 근대에 들어서 낭만주의 예술이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을 절대시했다. 주관적 감정. 느낌을 절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작품이 예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모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을 예술가의 감정이나 느낌이 자유로운 표현으로 보는 예술 표현론이 재현 혹은 모방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다. 자, 뭐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뭐가요? 예술 표현론이 뭐를요? 모방 개념을 대체했다 이런 겁니다. 19세기의 사실주의 예술에서는 이제 사실주의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근대로 갔다가 다시 사실주의로 가고 있네요.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이전에 미메시스나 모방을 대신하여 예술의 현실 의존성을 나타내는 단초로 삼았다.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 19세기에 쓰인 사실주의에는 근대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었다. 쭉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이전의 형이상학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대체한 자연과학적인 근대 세계관에서 실제는 이념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현실의 경험적 대상이었다. 자, 그럼 여긴 밑줄 그어야겠죠. 자연과학적인 근대 세계관에서 아니라 끊어주고 이념적인 형상이 아니라 뭐는요? 실제는. 그럼 뭐요? 구체적인 현실의 경험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19세기 사실주의 예술가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바로 이러한 구체적 현실로서의 실제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이 글 또한요, 여러분들 통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예술에서 찾아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르네상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리고 고전주의 예술, 그리고 낭만주의 예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모방을 예술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바라봤고 또 이 모방을 예술의 어떤 그런 예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